이제 피벗의 시대니까 강한 완화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피벗의 시대답게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오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반등하는 그런 반쪽 상승장? 네. 교수님이 그 2024년 경제 전망 하셨을 때 쓰신 책에 올해 하반기쯤에 네. 집값이 반등할 거라고 책에 쓰여 있었는데 네. 실제로 반등이 됐어요.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25년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그 말씀처럼 25년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또 의견을 드려야 될 텐데 그 의견을 드릴 때 제가 24년 전망에서도 또 25년 전망에서도 해왔던 접근을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한 6가지 접근으로 합니다. 6가지 접근을 고루해보고 그리고 그 6가지 접근에서 그 6가지가 다 상승 압력일까 한두 개가 하방 압력일까 이런 것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접근입니다. 거시경제적 접근이에요. 20년, 21년 우리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가 팬데믹 경제 위기 상황에 놓였고 세계 모든 나라가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었죠. 네. 그러니까 20년, 21년은 완화의 시대입니다. 그 완화의 시대 때는 경기는 그토록 어려웠는데 부동산 매매 가격은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폭등하는 흐름이었죠. 네.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하게 폭등했었던 시기입니다. 반대로 22년부터 23년까지는 이른바 긴축의 시대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었던 긴축의 시대. 긴축의 시대 때는 집값이 소위 하락하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죠. 그러다가 24년 중반부터 이제 피벗의 시대가 돼요.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를 시작하는 혹은 인하를 준비한다는 표현은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런 피벗의 시대에는 이제 약보합이었다가 강보합으로 바뀌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전개된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께 드린다면 거시경제적 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거시경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는 배경은 바로 돈의 이동이죠. 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질 때 특히 많은 자산가들은 그러니까 부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자산가들은 여러분 50억, 60억짜리 집 사는 사람이 부채가 있어서 사는 걸까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부채가 중요한 그 영역에선 내 집 마련에선 부채가 중요하죠. 내 집 마련은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제로 금리로 떨어지는 구간에는 은행에 맡겨두었던 자금을 그대로 둘까요, 뺄까요? 맡겨놓을 이유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네. 빠져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의 시대 동안에는 부동산에 있던 돈이 상당 부분 은행으로 네. 이동하겠죠. 왜냐하면 은행 금리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오히려 그게 유리한 자산 관리인 거예요. 이동합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수요거든요. 그게 결국은 집값을 결정짓는 가장 강한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이제 피벗의 시대니까 강한 완화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피벗의 시대답게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오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반등하는 그런 반쪽 상승장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는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벗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반 정도는 뭐 서울 수도권에 계시겠지만 또 반 정도는 비수도권에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상승했다는 얘기를 도무지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실 때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완전히 완화의 시대가 온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하는 피벗의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접근이에요. 두 번째 접근은 기술적 분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주식시장은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참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만큼은 기술적 분석도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다소 양은 냄비처럼 올랐다 떨어졌다 급등락이 심한 그런 흐름을 보이지만, 어제 오른 주식이 반드시 다음날 오르리라는 법이 없어요. 어제 올랐기 때문에 내일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재밌게도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오르고 한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유효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을 보시면, 이걸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이게 서울시의 각 구별 집값 등락률이에요. 주간 단위의 집값 등락률. 근데 2023년에서 24년 3월까지는 모든 구에 걸쳐서 집값이 전주보다 떨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이런 구간일 때 하반기 되면 집값이 올라선다, 상승 반전한다, 강보합으로 전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었을까요? 반신반의하시겠죠. 반신반의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욕하십니다. 네. 저 정말 힘들었었어요. 상반기 동안에. 근데 예를 들면 기술적 분석으로 24년 3월 들어 보시는 것처럼 마포구가 반등해요. 그리고 그 다음 3월 말에 용산구가 반등해요. 4월 들어 강남구가 반등하고 서초구가 반등해요. 그래서 5월 들어서 더 많은 구가 상승세로 바뀌고, 6월 말에는 몇 개, 한 4개, 5개 구만 빼고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리고 9월까지 어떻게 될까?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6월 이후 지금 9월까지는 모든 구가 상승 반등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추세적으로 먼저 오르는 지역들이 통상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먼저 오르는 지역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가마솥에 불을 지피면 뜨거워지는 데가 있고, 그 뜨거운 것이 그 가마솥 전체로 퍼지는 거죠. 손잡이까지 뜨거워지는 거죠. 그 마지막에 뜨거워지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이런 강북 3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지역이 이제 플러스로 반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구가 뜨겁게 달궈진 이런 상황이면 한동안 어떨까요? 잠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정하면 좋을까요? 한동안 플러스를 유지하겠구나. 적어도 한동안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 두 번째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지금 24년 7월을 기점으로 전국 가격이 상승 반전했고, 그리고 상승 반전한 이 흐름은 한동안 유지되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기술적 분석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행 지수를 가지고 매매 시장을 전망하는 거예요. 근데 매매 시장을 선행하는 게 있어요. 경매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도 정말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참조를 많이 하는 그 지표가 아파트 경매 매각추입니다. 매각률이 바닥을 찍고 매각가율도 바닥을 찍는 구간. 그리고 지금은 상당 부분 그 두 지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와 있죠. 그러면 이게 대략 1년 정도 매매 시장을 선행한다고 하면, 그러면 왜냐면 이 바닥 구간이 24년 7월과의 격차니까 1년 이상 선행합니다. 그러면 7월 이후 대략 한 6월 이후 매매 시장은 선행 지표로 확인했을 때는 어쨌든 한 1년여 동안은 상승세를 2년 후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1년여 동안은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소위 말하는 선행 지표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수급 분석이에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급 분석을 해보면 공급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사들이
건설 공급을 하려고 해요. 분양 공급을 하고 싶어요. 그럼 처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인허가를 받아요. 아, 네. 국토교통부에 가서. 그럼 인허가 건수라는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럼 인허가 건수 데이터를 보시면 22년, 23년, 그러니까 21년에 정점을 찍고 22년, 23년, 24년 인허가 건수가 어떻게 돼요? 급감해요. 네. 그럼 인허가 받은 날로부터 얼마 만에 분양 공급이 이루어질까요? 예,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좀 빠르면 2년, 보통 3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25년을 역행해서 계산하면 3년, 2, 3년 전이면 언젠가요? 22년이에요. 근데 21년, 22년, 23년 인허가 건수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인허가 건수로 기록한 것 중에 실제 분양에 성공할 확률은 더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23년, 24년에는 소위 부동산 PF 부실 문제 때문에 인허가를 받았어도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25년 주택 공급량, 24년 지금도 정부가 어떻게 판단했어요?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고 얼마나 급했으면 뭐 이렇게 그린벨트도 좀 풀어볼까라는 의견까지 돌았잖아요. 그만큼 급했던 거예요.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25년에는 공급이 더 부족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그러면 수급 분석을 해봤을 때 공급적인 요인에서는 좀 제약되는 효과가 있겠구나. 먼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수요를 보겠습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구매 의사, 네. 그 다음 하나가 구매 여력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곱하기 관계예요. 네. 여러분들이 상상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구매 의사가 있어요. 근데 구매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0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구매할 능력은 있어요. 여력. 그러나 구매 의사가 없어요. 나는 돈은 많으나 집 사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0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입니다. 관계를 그렇게 규명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러면 구매 의사부터 볼게요. 구매 의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24년 9월에 집값이 비쌀까요? 25년 9월에 집값이 비쌀까요? 이것은 그냥 비전문가께 질문 드린다는 관점에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 9월이요. 일이 비쌀 것 같죠? 네. 그럼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실까요? 아닐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구매 의사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는 거예요. 네. 빨리 하루라도 빨리 구입해야. 그렇죠. 그게 주택가격 전망 CSI입니다. 그 지표가 주택가격 전망 CSI 지표를 보시면 지금 집값보다 1년 후 집값이 훨씬 높아져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구매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매 여력이 없으면 안 되죠. 구매 여력도 높아지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구매 여력을 볼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대출 여력입니다. 근데 금융규제, 스트레스 DSR 같은 금융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출 여력을 줄인다고 집을 안 사진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5억을 대출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스트레스 DSR로 5억이 아니라 한 4억 8천만 원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15억짜리 집 사려고 마음 먹었는데 14억 5천짜리 집 사야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그거 2천만 원 대출이 줄어드니까 나 그러면 집을 안 사야지 판단할까요? 집 사려고 판단하시는 분이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고 집을 안 살까요? 그 수준에 맞는 집을 살까요? 그 수준에 맞는 집을 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매 의사를 부정적으로 자극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수요자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택 구매를 하려던 사람이 안 하진 않아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되게 재밌게도 스트레스 DSR이 우선 담보대출에 더 집중을 했었어요. 그러면 담보대출을 5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4억 8천만 원으로 줄으면 그러면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9월부터 소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됐는데
담보대출 증가세는 꺾였지만 신용대출이 폭증합니다. 이걸 풍선의 효과라고 해요. 그 신용대출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카드 대출이 네. 있어요. 카드 대출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금융으로 가나요? 사금융으로도 가요. 이게 풍선 효과예요. 오히려 안 좋아요. 오히려 부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정책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어쨌든 부채에 의존하려고 했던 사람이 부채를 의존하지 않지는 않아요. 형한테라도 빌리고 가족들한테라도 빌리고 빌려서 부족분을 메꾸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적용되는 부채 한도 규모의 축소폭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눈높이를 낮춰서 매매하든가 부족분을 다른 대출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부채 한도를 줄이는 방식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시중금리의 레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조에 물이 있는데 찬물을 부었어요. 그러나 뜨거운 물도 같이 붓는 느낌인 거예요. 시중금리의 인하가 없다고 전제했을 때는 대출 한도가 제약되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가산금리가 적용되지만 시중금리도 떨어진다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른 하방 압력은 있겠지만, 없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있겠지만 스트레스 DSR에 따른 그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 좀 어렵겠다. 심지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더라도, 또 그걸 강도 높게 적용하더라도 오히려 부채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스트레스 DSR은 차주당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거죠. 네. 차주에 한해서. 근데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떡하죠? 다시 늘어나죠. 총 더 양은. 늘어나면 네. 차주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주당 대출 한도를 제약하더라도, 제약해봐야 5억 빌릴 사람이 4억 5천 빌린다고 해봐요. 그럼 4억 5천 빌리는 사람이 한 명이었다가 10명이 되면요, 가계부채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소위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런 움직임 속에서는 대출 한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해야지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이루어질 여지가 더 있겠다. 그래서 대출 한도 제약이라는 요소보다 금리 인하라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다. 혹은 금리 인하와 집값 상승 가능성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면에서 구매 의사뿐만 아니라 구매 여력도 제고가 되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는 건. 그렇게 판단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디파인을 먼저 한다면, 월세 시장에서 매매 시장으로 바로 건너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전세 시장에서 매매 시장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러면 전세 시장에서 매매 시장으로 건너가는 정도를 보려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차이값이 좁혀지는지 넓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매매 가격은 떨어진 적도 있고 23년에도 떨어졌고 24년 상반기에도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가격은 23년에 반등한 이래로 계속 상승세예요. 그 상승률도 높아요. 아까도 보여드렸죠. 매매 가격 상승률은 0.05%인데 보세요. 전세 가격 상승률은 0.07%예요. 더 상승률이 한동안 계속 높게 유지되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좁혀져 왔겠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고려했을 때 전세에서 매매로 내 집 마련 수요가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낮다고 보십니까? 높아지죠. 높아지는 네.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수요라는 실수요까지 자극해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경제 상황이 전세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 수급 지수를 보세요. 전세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그래서 집값이,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 반전한 시점이 7월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7월에 전세 거래가 종료되는 가구, 네. 그리고 이 가구는 좀 판단을 달리 하겠죠. 아직 진짜 반등일까 아닐까? 그러면 안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8월
에는 조금 더 차라리 전세를 연장하거나 다른 전세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하는 게 유리한 것 같다라는 직감을 더 하겠죠. 아까 구매 의사, 이 주택가격 전망 CSI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승 반전한 시간으로부터 더 오래 지속될수록, 그러니까 7월보다는 8월, 8월보다는 9월, 9월보다는 10월에 전세에서 매매로, 그러니까 전세 거래 기간이 종료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이 하나씩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때 내 집 마련, 소위 실수요 거래가 붙는 거예요. 그때 거래량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면 정리를 한다면 5가지 접근이었죠. 네. 거시경제적으로 보나, 기술적 분석으로 보나, 또 앞에 말씀드렸던 선행지표격으로 보나, 수급 분석을 보나, 그 밖에 정책적 변수도 있습니다. 6가지 접근을 책에서는 했는데 그 6가지 접근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특히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 가격이 지금의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번에 이 작성하신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2025년 경제전망서뿐만 아니라 매년 경제전망서에 한 20여 가지 트렌드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진단과 전망을 당연히 지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참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